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유럽,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이제 총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결선 투표제라는 것을 이제 두고 있어서 이제 1차 투표는 현재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투표, 이제 경우에 따라 3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사실 이제 그 유럽의 선거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집권 세력이 이제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의회를 해산을 해서 실시된 이제 조기 총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사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현행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혼합제로서 이제 헌법의 그 특수한 이제 특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격한 권력 분립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50% 이상을 이제 득표를 해야 돼서 전 일정으로는 이제 6월 30일 날 1차, 7월 7일 2차, 경우에 따라 3차도 가능합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총 8석이 이제 3차 투표까지 진행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내셔널 랠리, 그다음에 좌파,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뉴 파퓰러 프런트가 이제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1차 투표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의석수는 이제 577석이고 이전에 이제 그 마리 르펜의 내셔널 랠리가 35%, 그다음에 중도 우파, 이제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중도 우파가 이제 리퍼블리컨이 61석이고요.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이제 현재 7% 지지밖에 좀 없어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내셔널 랠리하고 이제 중도 우파가 이제 61석을 현재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지율이 7%에 불과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린 르펜의 내셔널 랠리와 이제 연대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린 르펜이 이끄는 내셔널 랠리는 이제 북동부 산업 지역과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브리타니까지 그 우위가 확산세에 있다고 하고 마크롱의 집권당인 이제 르네상스당 같은 경우는 파리와 그 인근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만 41석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유권자들 중에 예전에는 이제 그 마리 르펜의 내셔널 랠리를 굉장히 위험한 극우 세력이라고 인식했습니다만은 그 비율이 현재 41%,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민주주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극좌파인 이제 뉴 퍼플러 프런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3% 인상, 그다음에 연금 수령 연령을 이제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따라서 64세로 이제 올려놨는데 이걸 다시 60세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부유세를 이제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유세 부활에 있어서는 이제 내셔널 랠리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 등 이른바 우리나라처럼 민생 이제 경제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이제 가격 통제 정책을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중도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보니 이제 세계 6위 규모의 프랑스 주가 지수가 6%가 급락하고 10년 국채 이자율이 0.3%가 이제 올랐는데 독일에 비하면 0.8%, 그러니까 국채 금리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차이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가 이제 요동을 치는 이유가 극자든 극우든 양측 모두 재정 적자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내셔널 랠리 마리 르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6월 30일 날 예정된 1차 투표가 진행된 결과 어쨌든 이제 2차, 3차까지 좀 확정이 돼야 되는 의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내셔널 랠리가 250석 내외에, 그다음에 그 뉴 퍼퓰러 프런트 같은 경우는 150석 내외에, 그다음에 공화연합 중도파가 이제 거의 50석 정도로 지금 돼 있어서 내셔널 랠리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이제 벨고그라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하르키우 지금 한창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제 전투가 벌어져 있는 하르키우와는 이제 80km가 떨어져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40km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34만 명이 거주하는 조용한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2023년 12월 30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러저러 이제 서방의 제안에서 풀리니까 이제 벨고그라드를 이제 2023년 12월에 공격을 했고 로켓으로 공격을 했고 이제 2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러시아의 오폭, 미사일 오폭까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2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800명이 이제 부상을 했으며 2만 6천 채 정도의 주택이 이제 파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당국은 이제 9천 명의 아이들은 이제 소개를 시켰고 그래서 이와 함께 15만 명 정도, 인구 34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15만 명이 지난 지역을 벨고그라드를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의 민간 피해는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르키우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르키우가 이제 이 지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대도시고 상업 등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고그라드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2014년 이전에는 자유롭게 하르키우와 왕래를 했었고 뭐 대부분의 주민들 같은 경우엔 폴란드 지배와 타타르 지배를 피해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과 그 가족들, 코작족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크라이나와 아무런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벨고그라드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들의 친족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이제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뭐 절대적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5% 이상 높은 푸틴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벨고그라드 도시에 이제 공격을 가한 것은 이제 당연히 하르키우를 키예우 뭐 이런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 벨고그라드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군사 시설들이 산재해 있고 또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약 3만 명 정도가 이제 벨고그라드 및 그 인근 지역에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차하면 이제 벨고그라드에 이제 직결되어 있는 병력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발전 시설을 이제 폭격을 하고 있고 뭐 이에 대한 이제 지원과 방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현재 상황을 제외한 2023년 겨울까지 이제 복구 비용으로 4,8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2024년 예산이 전체가 870억 달러고 이에 반해 재정 수입은 460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 이상을 이제 빚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절반이 딱 이제 전쟁 관련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480억, 매년 48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전쟁에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칠러 성향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서유럽에서 칠러 성향의 이제 극우 정당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영국 총선도 곧 이제 실시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퍼퓰리즘 정당이 이제 리폼 UK라는 이제 그런 정당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리 르펜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러시아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전쟁 만행은 비난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EU가 푸틴을 도발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구의 개입이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과연 그러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른바 러시아를 잘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구 유럽이 나토를 확장하는 것만 해서 러시아와 푸틴을 자극했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다시 이제 시점을 돌려서 이제 보면은 이제 1990년 당시 이제 제임스 베이커가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냉전이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해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겠죠. 소련에 나토는 이제 더 이상 동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련 해체 이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의 이런 메시지를 이제 서방이 위반을 해서 푸틴이 이제 이에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수용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베이커가 이제 이러저런 나토에 더 이상의 확장은 없다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1990년, 즉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1997년 이제 나토와 러시아는 이제 이에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토 가입 증가에 대한 어떠한 제한, 그 확장 자체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 2년 후에 이제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나토에 이제 가입하게 되었고, 또 잘 아시는 소장님이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가 199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핵을 회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20년 만에 2014년 이제 크림 및 돈바스 침공으로 이제 이 러시아 그 합의를 깨었던 것이고,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2022년 2월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1994년 합의를 이제 오로지 핵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저러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고, 1975년 이제 소련까지 서명한 헬싱키 협정에 또 따르면 동맹은 각국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원래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1975년에 소련까지 서명했던 헬싱키 협정에 이제 유럽의 각국은 이제 각자의 어떤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오래된 이제 중립권 지위를 보장받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 따라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장님도 계속 대표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안보 등에 있어서 국가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2008년에 부크레스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푸틴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라는 구체적인 실리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들 이제와 이제 분석하는 것이 푸틴이 나름의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혁명, 즉 자유주의와 그러니까 서구 및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결코 유럽에게만 국한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푸틴이 김정은과 무기 지원 교환을 하고 이런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이런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자신이 어떤 음험한 혁명을 꿈꾸고 있다면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도 중공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이런 협력 증진이 중공을 자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시진핑도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했거나 양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래 러시아 중공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현재는 어쨌든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도모할 시기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유주의 세계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은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정교와 폭력을 집권의 기반으로 하면서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그나마 원래 빈약했던 이제 러시아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를 했던 것이고요. 또 국외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나토, 그 나토 뒤에 서구 유럽, 자유주의 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토를 이제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나토 확장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결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만약에 서방이 물러나고 또 우크라이나에게 뭐 불안한 평화를, 그러니까 베트남과 같은 정말 가짜 평화를 강제한다면 오로지 다음 침략만을 목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와 다른 주장은 유치하고 어리석고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정확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프랑스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워낙 기득권에 대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뭐 마리 르펜이 이끄는 내셔널 랠리나 이제 이런 뭐 극우 내지는 극좌 성향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긴 한데, 뭐 글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프랑스 이제 좌파 정당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바라건대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지금 푸틴의 목표가 그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런 민주주의 파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